통화 정책이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지금 다 망가져 버렸어요. 통화 정책이 망가진 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도 네. 돈이 잘 안 돌잖아요. 세율은 높은데 세금제도 안 걷는다는 얘기라고요. 재분배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증세금 하지 말고 공제를 다 없애자. 인적 공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시 재편하자 이거예요. 그 n분의 1로 나눠주자 이거예요. 인원수대로 공제하는 거 하는 거죠. 4인 가족이지만 한 달에 100만 원씩을 정부로부터 더 받아야 될 우리 권리가 있는 거예요. OECD 평균 기준을 보게 되면요. 이걸 덜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회 소득이 우리는 굉장히 취약하다 보니까 정부가 없으면요 사회가 야만화가 되집니다. 네. 약자들끼리 싸움을 붙여요. 우리나라는 사회 소득이 작기 때문에 시장 소득에 그러니까 목을 매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그러니까 길을 쓰고 그러니까는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난해 6월 달부터 이재명 정부에서 급여 생활자들의 월 평균 실질 급여가 그러니까 이것이 2015년 내지 16년 수준이에요. 10년이 후퇴된 거예요 지금. 네. 저는 끔찍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뭐 억강부약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억강부약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정치 역할 맞아요. 핵심을 찌른 거야. 네. 근데 우리나라는 현실은 억약부강이에요. 지금까지 선생님하고 이제 워낙 미국이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이 클 거니까 네. 이제 미국의 움직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나눠봤다면 그런 영향이 국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찌됐던 연준은 트럼프의 눈치를 보고 있고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책 결정을 내리고 있다. 파월이 계속 있더라도 이렇게 보고 계시고 그러면 사실은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초저금리 시대에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선생님 일단 생각하시는지요? 아마 대통령이 되면요 누구나가 처음에는 자기가 좀 안 좋은 것도 해야 될 일이고 그러니까는 막 의지를 갖고 하지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도 그 해야 될 과제인데 그게 잘 안 풀릴 때, 네, 안 풀리고 그러면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기대는 많은데 이게 잘 안 네. 풀려. 네. 예, 안 풀려요. 그러면 그게 이제 안 풀리고 그러면 본인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면목도 없고 국민들한테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변하냐면은 자기는 이제 그러니까 좋은 것만 좀 얘기하고 싶고 국민들이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좀 이제 기대하는 것들은 잠깐 피하게 되는 네. 이런 것들이 역대 대통령에서 그랬듯이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고 생각하는 게 네. 예를 들어서 이재명 정부에서 가장 좋은 경제 지표라고 한다면 주가죠 뭐. 지금 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본인도 이런 네. 상황을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네, 네. 제가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나서 KBS 어디 출연해가지고 얘기하는데 경북대 최모 교수가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사회자가 저한테 질문 안 하고 저한테 질문했으면 다르게 대답했을 텐데 그 주가 5,000p 코스피 5,000 공약을 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달성 가능하다고 보냐 하니까 택도 없는 소리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은 네네. 그 내용으로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계산이 간단하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1년에 13%씩 올라가야 된다. 단위 계산이 하면 나오니까요. 근데 13%라는 게 기업의 실적이 뒷받침되고 뭐 그래야지 되는 것이지 이게 일시적으로 잠깐 올라가더라도 결국은 기업 실적 뒷받침되고 경제가 튼튼해 이게 뒷받침돼야지만 가능한 건데 네. 지금 우리 2% 성장도 지금 힘들어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게 가능한 얘기냐? 이게 소위 말해서 교과서적인 학자들의 지식인들의 이게 저겁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은 그렇게 내세웠지만은 네. 이렇게 5,000피가 네. 지금 1월 안에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지금 그러니까는 그렇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네, 4,600도 지금 뭐 넘어서고 네.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난 12월 달에 외환 보유액의 변동액이 최근에 이제 그 발표됐어요. 한국은행에서 이제 그러니까요. 외환 보유액 12월 7일 발표하면서요. 그래서 네. 26억 달러 얼마가 줄어들었다고 최고로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면서 네. 언론들에서 막 떠들어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언론들이 참 보면 먼저 역대 대통령 중에서요.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해서 90대 이후부터 지금 7개월 정도 지난 이 시점까지 보게 되면요. 연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제일 많이 외환보유액이 절대규모로 올라간 것은 이재명 때입니다. 400 몇십억 달러 정도는 제일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뭐 12월 달에 26억 달러인지 외환보유 줄어든 것은 외환보유에 그러라고 갖고 있는 축적하는 거예요. 그 네. 방어할 때 쓰라고 위험할 네. 때 환율 네. 방어하라고. 네. 그리고 그 저기 26억 달러 아니라 50억 달러 투입해서도 방어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 외환보유액을 그렇게 얘기하고 싶으면은 평상시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너무 적다는 얘기를 왜 안 하느냐. 저는 이거를 언론들이 참 보게 되면은 이중성이 저는 보인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평상시 쓰는 표현이 화폐 주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모든 나라들은 주권 국가잖아요. 근대 네. 국가는요. 주권 국가인데 주권하게 되면 뭐 정치적인 주권이나 군사적인 주권 정도는 그러니까 대부분들 다 이렇게 쉽게들 얘기하시는데
경제 주권이라는 말을 쓰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못 봤어요. 살면서요. 그렇죠. 근데 미국 정치인들은 그거 쉽게 씁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2007년도에 그 경제 주권 문제를 금융이 터지기 전에 그 제기를 했었어요. 네. 그 당시 2007년 2월 8일이니까는 미국 민주당 당내 경선이 아주 심각하게 벌어지고 네. 3월 달까지는 힐러리가 선두를 유지할 때입니다. 오바마가 4월 달부터 이제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 차기 대선 주자가 입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중국이 미국의 경제 주권을 잠식하고 침식하고 있다. 네. 부실시키고 있다. 네. 그러면서 그 근거를 뭘 얘기했냐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중국의 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이 작동이 안 된다 이거예요. 화폐 주권 문제 얘기한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주권 얘기를 했어요. 경제 주권 얘기를요. 이코노미 소버리티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GDP 대비 예국 자본이 25%가 넘으면은 얼랑 경고를 올려야 된다. 연준은 미국 재무부서 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근데 내가 보고 야 이건 레토릭이구나. 정치적인 레토릭이구나. 그렇다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미 60%가 넘었었거든요. 월가에 들어와 있는 많은 돈들을 가지고 월가가 먹고 살고 있는데 그걸 25%가 줄여라? 그럼 월가들 그러니까 저기 다 문 닫으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게 힐러리가 할 수 있는 얘기냐? 난 불가능한 얘기를.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수사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걸로 저는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네. 미국에서 공공연하게 금융위기의 원인을 규명을 하면서 엄청난 많은 백서가 나왔습니다. 금융위기의 원인이 뭐냐? 그래서 국내적인 원인은 가장 큰 거는 불평등. 그리고 무슨 그다음에 이제 모기지 시스템 문제 뭐 이런 등등을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네. 근데 이제 뭐냐면 대외적인 요인으로 글로벌 불균형 문제. 네. 그래서 G20이라는 걸 만들고 나서 네. 미국의 목적은 G20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시키는 것이다. 이걸 공공하게 밝힙니다. 백악관 홈페이지예요. 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화폐 주권에 대해서 우리나라 경제학자들은 별로 이 생각이 저는 굉장히 그 희미하다고 보는 이유가 네. 이게 미국 경제학자들이 만든 이론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요. 화폐 주권을 작은 나라들 중에서 잘 지키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요. 동양에서는 싱가포르 같은 나라, 대만도 요새 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서양에서는 스위스 같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요. 네. 외환보유액을 엄청 축적합니다. 아. 외환보유액. 우리가 화폐 가치를 그러니까 방어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은요. 외환보유액이에요. 좋든 싫든 간에요. 그겁니다. 네. 우리가 흔히 말해서 무슨 뭐 국가 채무가 높으면은 뭐 외국인들이 그러니까는 투자를 안 하고 국가 신용등급 떨어진다 그러죠. 다 부차적인 얘기들입니다. 우리가 개인들 간의 돈거래에서도 돈을 저 사람한테 내가 빌려주냐 안 빌려주냐를 결정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겠습니까요? 내 돈을 안전하게 해소할 수 있냐 없냐 이거예요. 네. 그거잖아요. 네. 그런 외국인들도 투자할 때 한국에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 돈을 달러로 해소할 수 있냐 없냐 이거예요. 달러를 그러니까 가지고 마지막 지급할 수 있는 데가 외환보유액이죠, 뭐 우리나라에서. 네. 그거잖아요. 그럼 그 외환보유액을 축적하기 위해서 가장 충실한 방법은 뭐냐면 경상수식자입니다. 네. 금융수지는 그건 우리 돈이 아니니까 네. 네. 경상수식자예요. 그 경상수지 흑자를 그러니까 축적하는 것이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이후에 국가 정책 과제로서 그러니까 계속 암묵적으로 추진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경상수지 흑자 규모와 관련해서 미국에서의 재무부가 1년에 2번씩 반기 보고서로 환율 보고서 내는 거 있잖아요. 네. 거기에 보게 되면 GDP 대비 뭐 3%, 뭐 2% 이나 넘지 마라 이러고 하잖아요. 네. 싱가포르가 2019년부터 거기 그 포함됩니다. 리스트에 국가로요. 싱가포르는요. 그때부터 가입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지킨 적이 없어요. 아. 우리는 한 번만 위반하게 되면 우리 하나 걸렸어. 네. 언론들이 막 난리를 피는데 네. 다른 나라들은 그런 거 보도 안 합니다. 미국이 가장 그 세 가지 기준 중에서도 핵심이 뭐냐면 외환시장의 개입 이겁니다. 환율 조작하냐 안 조작하냐 이거 보기 위해서요. 싱가포르는 한 번도 그러니까 위반을 안 한 적이 없어. 네. 경상수지하고 이 환율을. 그걸 두 번째로 많이 하는 나라가 유럽에서는 스위스 같은 나라고. 심지어 우리 아시아에서 베트남도 왕왕 그렇게 해요. 네.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화폐 가치 안정을 가기 위해서 경상수지 흑자가 필연적인데 무역수지 흑자랑 경상수지 흑자를 위해 가지고 외환시장 개입한다고 하면은 환율 조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저기 공격받을 테니까는 네.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이거 통화정책으로 우리는 개입하는 거다. 외환시장 개입한다 이거예요. 개입 엄청나게 하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네. 통화정책이라 그래요. 환율이 막 올라가게 되면 수입물가 올라가가지고 네. 물가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 환율의 이 원화 가치가 크게 하락을 해가지고 생기는 문제 중앙은행이 개입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왜? 물가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외환입니다. 네. 그 외환이 많은 나라는 투기꾼들이 일단은 장난을 안 쳐요.
해봤자 별 효과를 못 보니까. 미국이 왜 이렇게 외환시장 개입하지 말라 그러면요. 그냥 월가의 이익을 그해서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정치하는 워싱턴에 있는 애들도 많이 아는 애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데 네. 워싱턴하고 월가하고 긴밀하게 항상 소통을 합니다. 미국은요. 네. 우리 외환위기 때도 그랬었고. 그래서 다 정보를 서로 공유를 해요. 과거에 제가 공부할 해보면요 학위들이 뭔가 최고 경영자들이 재밌게 제가 쭉 한번 제가 리서치 해본 적이 있었어요. 되게 우리가 뭐 경제학, 경영학 이런 쪽이라고 하잖아요. 또 하나 많은 학위가 뭐냐면 국제관계학이에요. 월가의 경영자들의 학위가. 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국제관계하고 이게 무관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돈의 이동 문제하고요. 네. 외환시장 개입을 안 하게 되면은 한국에서 누가 가장 그러니까 돈 벌어가기 쉬울 것 같아요. 돈이 제일 많은 월가 애들입니다. 돈 벌어가는데 방해하지 말라 이거예요. 네. 이 얘기인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미국의 국제경제학체나 국제금융학 책에 보게 되면 과도한 경상수식자는 안 좋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균형이 중요하다고 돼 있죠. 그건 미국의 입장입니다. 네. 미국에서는 경상수지 적자가 과도한 게 안 좋죠. 균형이 좋지. 근데 신흥국가 입장 속에서는 달러가 없으면은 외환위기 항상 그러니까 가기 때문에 미국 학자들조차도 신흥국가들은 원재를 가지고 있다. 소위 달러를 찍어낼 수 없는 원재를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네. 오리지널 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걸 위해서 자기 보험 차원 속에서 외환보유액을 축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외환보유액을 지나치게 축적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무슨 뭐 금리 비용이라든가 소위 불태한 비용 이런 비용들을 막 얘기하는데 네. 그 비용보다도요. 네. 그 비용보다 외환위기 당해가지고 치러야 되는 비용이 훨씬 더 클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축적한 외환보유액을 가지고 국부펀드로 한 3분의 1 배정을 해가지고 거기서 수익 추구해가지고 네. 해가지고 재정의 3분의 1 정도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 펀드를 가지고 운용을 하게 되면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네. 항상 버는 건 아니지만도 이건 벌잖아요. 이럴 거 생각하면 우리가 무슨 뭐 주식에다가 펀드 어떻게 돈을 운용을 해요. 그렇죠? 네. 그렇게 운영해서 그 비용을 충분히 상쇄할 수가 있다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통화정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화폐 가치가 안정이 돼야 되거든요. 네. 화폐 가치가 안정이 안 되면요, 통화치 뭐 다 이게 말이 안 들어져요. 그 외환보유액 줄어드는 거를 걱정할 거면은 평상시에 우리나라는 네. GDP에서 한 많을 때 한 24%까지 올라갔고요. 네. 지금 외환위기 이후에 그 전에는 한 5% 있다가 당한 거 아닙니까?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들은 주로 90%에서 70% 사이 이사이에서 갑니다. 유지합니다. 환율이 안정되죠. 네. 싱가포르 달러는 거의 흔들지 않고 유지가 되죠. 우리보다 작은 경제 규모인데 네. 개방도도 높죠. 싱가포르가요. 네. 그러면 그런 속에서 통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어느 경제학자나 부정 안 해요.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시장이 제대로 조성이 안 된 상황 속에서 정부가 해야 될 역할도 있는 것이고 네. 시장이 제대로 조성이 됐어도 정부가 할 일은 있는 거예요. 시장에다가만 경제는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금융시장 막 개방을 막 전두환 노태우 때 그러니까 천천히 하던 것을 갑자기 땡겨가지 막 하다가 외환이 결국 터진 거 아닙니까? 네.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은요 완전히 월가가 요구한 대로 재편됐어요. 월가가 원하는 대로. 네. 그 속에서 우리나라 금융 자본들은 월가하고 긴밀하게 그러니까 이게 네. 연결됐고 우리나라 시중은행들 대부분이 외국인 자본들이 다 가고 있듯이요. 그 속에서 금융 자본들, 금융 카르텔의 논리가 그대로 지금 그러니까 재생산되어지고 언론들은 그걸 받아쓰게 하는 거고 우리나라 경제학 교과서의 대부분은 뭐냐면 미국 경제학 책을 번역해서 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학자들이 쓴 논리로 미국의 논리로 하는 거죠. 경제학은 사회과학이고요. 사회과학은 역사성과 지역성을 공간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네. 한국하고 미국이 똑같은 입장이에요. 네. 네. 근데 미국의 논리를 미국 경제학자들의 논리를 그대로 얘기한다고. 그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냥 진리인 줄 알아요. 사회과학의 진리는 없거든요. 통화 정책이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지금 다 망가져 버렸어요. 통화 정책이 망가진 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도 네. 돈이 안 돌잖아요. 안 돌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 거의 쫓아가고 있습니다. 화폐 유통 속도가 0.5대까지 떨어졌으니까. 아주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돈을 아무리 금리 내려봤자 경기 살리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 크게 안 돼요. 그 돈 대부분이 자산시장으로 막 가고 부작용이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창용 총재가 그러니까 뭐 유튜브들이나 뭐 그런 얘기하고 앉았다 뭐 이런 식까지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걸 체감을 하고 있으면서 얘기하는 거야, 자기들은요. 그분들은 책상에 앉아서 그러니까 데이터만 가지고 그렇게 들여다봐서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하여간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그런 충격이 왔을 때 우리 지금 갖고 있는 국민연금, 스와프 이런 건 다 써도 안 된다는 걸 확인해서 다. 네. 남아있는 수단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한테. 우리가 외환위기 이후에 그러니까는 경상수지 흑자액이요. 누적 흑자액이 1조 달러가 넘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외환보유액은 4천억 달러에 돼. 왜 곡분이 안 했냐 이거예요.
왜 23, 4% 이상을 넘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무던히 애를 쓰냐 이거예요. 제가 볼 때 무던히 애를 쓰더라고. 더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방치하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외환위기가 너무 큰 트라우마잖아요. 사실 네. 외환위기로 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이 상처를 입었습니까? 조선일보 같은 데서도 지난해 12월 달에 제3차 금융위기, 네. 외환위기 뭐 이런 얘기, 3차 외환위기라는 표현을 썼죠. 네. 했는데 그러니까 1차가 97년도 외환위기고 2차가 2008년 금융위기고 3차가 이번이라고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조짐이 보인다 이런 얘기. 근데 그렇게 가려면은 외환위기 안 터지도록 평상시에 언론이 네. 우리가 대안을 시작하죠. 얘기를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근데 네. 그런 얘기 안 해. 평상시에는요. 오히려 뭐냐면 미국의 논리에 젖어 있는 학자들의 얘기를 계속해서 재생산해 주는 역할을 해주지. 금융시장은 굉장히 빨리 움직이거든요. 빛보다 속도가 더 빠르다. 사람이 돈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빠르다. 속도가. 금융은 정보의 차이가 투자의 차이를 만들어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 정보로 또 굉장히 뒤처져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늘 쓰는 표현이 뭐냐면 바다에서 지진이 났어. 네. 근데 바다에 지진이 났다는 걸 정부에서 방송을 안 해줘. 그럼 모르잖아요. 일반 사람들은요. 일반 사람은 어떻게 하냐? 해일이 몰려왔을 때 자기 눈앞에 해일이 보일 때 그래서 지진이 났었는가 보네. 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네. 근데 하물며 자연세계에 있는 동물들조차 바다에서 지진 난 거를 미리 알고 이동하잖아요. 높은 네. 데로 네. 미리. 근데 사람은 그런 능력은 없으니까는 정보를 그러니까는 신속하게 잡혀야 돼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거로부터 굉장히 격차가 존재하고 있다고요. 네. 그 피해는 그러니까 항상 보게 되면 일반 서민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경제학자로서 굉장히 자괴감을 느껴가지고 그다음 외환위기 이후부터 제가 그래서 좀 이제 바깥에 사회 활동도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네. 너무 자괴감이 들어가지고 미안해가지고. 네. 네. 선생님 말씀하시면서 조선일보가 제3회 외환위기 조짐. 조짐을 이렇게 보도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조선일보가 그런 기사를 쓴 부분도 사실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어찌됐든 그런 조짐이 있다고 우려할 만큼의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구조적으로 굉장히 취약해요. 구조적인 취약성을 평상시에는 이게 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하는 통화 당국자라든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외환부 얘기 그러니까 충분하냐 안 충분하냐 이런 거 가지고 맨날 이번 또 되풀이하더라고요. 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반복하는 게 그 얘기야. 그래서 IMF 기준에 맞냐 아니면 국제결제은행 기준에 맞냐 뭐 이거 가지고 서로가 얘기를 반복하더라고요. 이 얘기 수십 년부터 반복했던 것들이에요. 네. 그 똑같은 얘기를 왜 반복하고 앉아있냐 이거예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까지 충분해요. 금융시장은요. 네. 항상 더 충격이 발생했을 때가 문제인 거예요. 네. 우리가 외환위기 때도 동남아시아에 있었고 금융시장이 갑자기 그러니까는 소위 자본의 급격한 유출이 그러니까 변하는 상황. 평상시에도 사업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돈이 잘 돌기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빚을 내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또 빚을 상환할 때 되면 또 새로운 빚을 내가지고 이렇게 이게 순환이 된다고요. 혈액이 순환하듯이요. 근데 이게 혈액이 순환이 안 될 때가 있다고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다거나 해가지고요. 네. 그때는 이게 쓰러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런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때를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충분하냐 이거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 평상시에는 네. 평상시 기준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런 일이 안 생기거든요. 네. 위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작은 그러니까 어떤 충격을 가지고 위기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요. 네. 조짐을 보이고 있는 세계 경제 위기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AI 버블. 그렇죠. AI하고 저는 네. 연준의 이 트럼프의 이것이 맞물려 들어갈 때 네. 이 충격이 그러니까 발생했을 때 네. 그 여파가 그게 만약 네. 지진이라 한다면은 해일은 그러니까 우리한테 충분히 이렇게 덮친다 이거죠. 지금 우리 경제에 굉장히 큰 문제가 돈을 풀어도 사실은 돈이 돌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이 산업 구조의 문제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고 그 서민 경제 같은 경우는 정말 자영업부터 시작해서 진짜 너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6개월밖에 안 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시급하게 좀 풀어야 할 부분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워낙 이것도 누적된 문제가 깊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까. 인간의 속성을 이해하면 이게 다 풀려요. 이재명 대통령이 각 부처별로 업무 보고랑 네. 그다음에 국무회의 하면서 튀어나온 말 중에 12월 달에 하면서 우리 사회에 여러 문제가 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양극화다. 네. 이런 표현을 했었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도 2019년 신년사에서 네.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그러니까 양극화가 심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런 것이 반복이 되는 것이 반복되지면요. 국민들이 서민들이 이거를 그러니까는 진지하게 안 들어요. 정치적인 레토릭으로 이게 사실 7년 전에 나온 얘기가
예? 지금도 여전히 가장 심각한 문제. 그 이전에도 안 그랬겠느냐.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었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방치가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사회 문제는요. 그 사회 속에 답이 있어요. 예, 이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 사회 소득을 OECD에서는 사회 임금이라는 말도 쓰기도 하고 소셜 웨이지라고 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네. 개인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마켓 웨이지가 있고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임금이 있고 자기가 네. 그다음에 정부로부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원받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동 수당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에서 보게 되면은 하위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밑에서 6등인가 그래. 2024년 수준으로요. 적어요. OECD 평균보다도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데 근데 우리나라가 보게 되면은 개인 소득세율은 소위 말해서 재벌들 옹호하는 그런 연구단체들에서는 굉장히 높다는데 사실이에요. 최고소득세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최고소득세 45%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지방세 10%까지 하게 되면은 49.5%인데 이게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한 7위 정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높은 편에 속하는 거죠. 38개 국가 중에 7위 정도 되니까요. 그게 네덜란드하고 같아요. 북유럽 국가 중에 하나인 네덜란드하고 같은데 GDP 대비 개인 소득세에 거치는 세금을 보게 되면 꼴찌 수준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세율은 높은데 세금 제대로 안 걷는다는 얘기라고요. 세금을 제대로 그러니까는 안 걷고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재분배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근데 소득세율은 굉장히 높아? 근데 재분배 기능은 안 돼? 그럼 뭔가 거기에 중간에 펑크가 있다, 구멍이 있다는 얘기인 거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만은 국세청 소득자를 저는 가장 신뢰하는데 거기 보게 되면요. 우리가 소득을 받되 우리 월급쟁이들은 다 연말에 연말정산들 하잖아요. 네. 많은 공제를 받잖아요. 공제가 굉장히 누더기처럼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요. 그 공제 혜택을 상위가 거의 다 보고 있어요. 상위층이. 그 상위 0.1%는 그러니까 1억 7천만 원 이렇게까지 막 이렇게 공제를 막 받고 앉아 있어요. 막 18억 원 이런 돈 소득에서. 그러니까 공제가 굉장히 불공정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세율은 굉장히 높은데 다시 또 깎아주는 거죠. 여기저기서 말이니까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실질적인 감세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 결과인 거예요. OECD 기준에다가 한번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사회소득에 관련되는 사회지출을 하고 GDP 대비 그하고 우리나라하고 평균하고 차이. 평균이 OECD 평균이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 중간 정도도 아니고. 근데 그거하고 차이를 가지고 GDP 되기 때문에 2024년 GDP를 거기서 곱해가지고 계산하면요. 어느 정도 나오냐면은 우리나라가 그걸 우리나라 5,170 몇만 명 되는데 네. 국민 수를 나누게 되면요. 1인당 200 거의 300만 원씩을 그러니까 덜 받고 있는 거예요. 정부로부터. 네. 사회적인 지원을 그러니까 덜 받고 있는 거예요. 1인당 국민들이요. 4인 가족이면은 제가 늘 얘기하는 게 1,200만 원이고 4인 가족 기준이면 한 달에 100만 원씩을 정부로부터 더 받아야 될 우리 권리가 있는 거예요. OECD 평균 기준을 보게 되면요. 이걸 덜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OECD 평균이 높은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근데도 그걸 덜 받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느냐? 지금 증세하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네, 그렇죠. 증세하는 거. 가뜩이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월급쟁이들 그냥 싫어한다고요. 네. 그래서 증세의 효과를 제대로 못 보게 해서 그래요. 그래서 증세 그럼 하지 말고 공제를 다 없애자. 공제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요. 인적 공제입니다. 네. 공제제도의 역사적인 기원을 보게 되면 인적 공제. 왜 그러냐? 사람을 자식을 낳아가지고 노동력은 계속 재생산이 돼야 되잖아요. 사회에다 공급해줘야 되는데 그걸 다 네. 개인에게 맡긴 거잖아요. 대부분을요. 네. 예? 그래서 그 공제를 해주는 거라고요. 그럼 인적 공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시 재편하자 이거예요. 공제 다 없애고 그러면 얼마가 가느냐? 2024년까지 제가 추산을 해보니까는 네. 1인당 거의 그러니까 100만 원씩 그러니까 돌려줄 수 있는 금액이 나오더라고. 그 n분의 1로 나눠주자 이거예요. 공제를 그냥 똑같이 다 공제를 해주는 인원수대로 하는 거죠. 공제를 다 없애가지고 세금으로 거둔 다음에 네. 그걸 n분의 1로 다 나누자 이거예요. 인적 공제만 남기고 다른 나머지 공제 정리하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소득을 지원해줘가지고 그거 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공제받던 거를 그걸로 다 보충하라 이거예요. 네. 그러면 굉장히 공정하게 그러니까는 소득이 재분배가 되어져요. 네.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OECD 그 평균 수준에 거의 맞춰지더라니까는 한 달에 100만 원이면요 4인 가족 기준으로 그 네. 굉장히 큰 소득입니다. 네, 그렇죠. 더군다나 거기다가 지역화폐로 한 30-40% 연결시키고 하면은 지역 상권 다 살아나요. 네. 한 달에 30-40만 원이니까. 그렇죠? 네. 1년이 아니라 한 달에 30-40만 원이니까 다 살아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뭐냐면 정부가 제대로 기능을 안 하는 거예요. 사회 소득이 우리는 굉장히 취약하다 보니까 정부가 없으면요 사회가 야만화가 되집니다. 네. 야만화의 단적인 증거가 뭐냐면요 우리 매년 7월 달마다 국민들이 참 잔인하게 즐기는 게 있어요. 최저임금 결정하잖아요. 그때마다 맨날 하는 게 뭡니까요? 사용자 단체에서는 자영업자를 내세우죠. 네. 그다음에 그 영세한 자영업자들.
그리고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최저임금 가지고 우리가 저 가지고 점심도 못 먹는다 뭐 이런 식의 해가지고 이제 그 소위 저임금 노동자들 문제를 가잖아요. 민노총이나 이런 데서는요. 네. 그리고 그 속에서 가장 우리 사회 속에서 약자들끼리 싸움을 붙여요. 그럼 매년 반복하잖아요, 그거요. 많은 국민들은 자기는 그 세상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걸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냥 넘어가는데 그것은 굉장히 잔인한 게임을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잔인한 게임을요. 사용자 단체에서는 무슨 얘기하냐면요.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굉장히 높다 이거예요. 실제 높습니다. 네. 평균 임금 대비해가지고 보게 되면 OECD 기준으로 보게 되면 높아요. 네. 왜 높으냐면요. 우리가 최저임금이라는 건 말 그대로 기본적인 생계 해결에 초점이 네. 있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최저임금 가지고 높다고 하더라도 생계가 안 된다는 게 일반적인 저임금 노동자들의 지금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현실이잖아. 네. 그러면 그걸 해결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사회소득이 없다 보니까는 이분들이 유일하게 자기가 의지해야 되는 것은 시장소득이라고요. 시장소득은 최저임금 가지고 결정되지고. 네. 그러니까 거기에 기를 쓰고 그걸 인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산업구조 때문에 네. 자영업이 굉장히 과잉돼 있고 특히 영세한 자영업이 과잉 구조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 입장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냐면 민노총하고 자영업자들한테 무슨 얘기하냐면 니네들끼리 싸움하지 말고 사회소득 올리라고 얘기해라. 사회소득을 가지고 만약에 한 달에 만약에 100만 원씩 지원받으면은 이른다 100만 원씩 지원받으면은 최저임금 그거 인상해봤자 100만 원 안 나와. 그거 다 해결되지 않냐. 네. 최저임금 안 인상해도 돼. 네. 그리고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지역 앞에까지 연결하게 되면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서로 싸움할 필요도 없고 서로가 윈윈하는 거 아니냐. 네. 우리나라는 사회소득이 작기 때문에 시장소득에 그러니까 목을 매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그러니까 기를 쓰고 그러니까는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영업자는 그거 가지고 자기 죽는다고 구하고 앉아있고. 사실 실제로 그렇고요. 영세한 자영업자들 소득이 엄청나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정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정치가 저는 없다고 봐요. 민주주의가 취약한 거죠. 네. 이 악순환이 대풀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세 안 하고도 할 수가 있다니까요. 안 하고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오히려 뭐냐면 불공정을 공정하게 조건 그러니까 조세 체계를 수술하는 거죠. 부동산 같은 경우도 그래요. 네. 부동산 보유세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은 일부 효과는 있다. 이 부동산 투기에 네. 뭐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그것만은 안 되지만은 네. 어쨌다. 그러면 부동산 보유세도 마찬가지로 걷어가지고 n분의 1로 나눠주게 되면은 무주택자는 그대로 다 받는 거야. 혜택 받는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 자산 불평등이 헤어진다. 제가 계산해 보면은 90% 이상은 자기가 추가로 더 세금 안 내요. 90% 이상이 지지할 수 있는 정책. 그걸 왜 안 하냐 이거야. 왜 안 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양극화 해결에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인데 증세도 안 하고 네. 보유세는 그한테 하더라도 보유세는 어쨌든 투기를 좀 막는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는 네.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왜 방치하고 안 하고 계속해서 미루고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최저임금에다 가니까는 그 가장 약자층들끼리 싸움 붙이는 거죠 뭘. 네. 사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그런 기대를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기에 이재명 정부가 현 시점에서는 잘하고 있는 것들을 수면 위로 올리고 그다음에 조금 어려운 과제는 뒤로 미루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지금 그 코스피 5천 그다음에 AI 3대 강국 이런 목표들을 내세웠는데 사실 이 이면에는 우리의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인 양극화를 오히려 더 심화시킬 수도 있다 이런 좀 걱정들도 있는데요. 서민들은요 일반 사람들은 되게 두 가지 형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월급쟁이로 급여생활자로 네. 또 하나는 자영업자로요. 대부분이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쉽게 네. 얘기해서요. 급여생활자들의 임금 수준은요. 그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체 노동력 조사를 매달 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한 거의 2천만 명 대상으로 가는. 이제는 이제 뭐 6월 달부터 시작했잖아요. 네. 6월 달부터 지금 10월 달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걸 실질 임금으로 네. 월 평균으로 임금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걸 역대 그러니까 6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네. 역대라고 쭉 그걸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지난해 6월 달부터 이재명 정부에서 급여 생활자들의 네. 월 평균 실질 급여가 이건 급여입니다. 그러니까 다 네. 수당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것이 2015년 내지 16년 수준이에요. 아. 10년이 후퇴된 거예요. 지금. 네. 저는 끔찍합니다. 네. 그거는 뭐냐면 전체 급여 생활자에는 임시직 일용직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임시직 일용직은요 더 끔찍하죠. 아. 이건 2015년 141만 원 이전 높지 안 돼요. 그 자체로 그러니까 충분한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노동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최저임금보다 낮다는 얘기냐. 네. 자영업자들의 그러니까 2024년도 그러니까 1인당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135만 원 정도. 임금 노동자의 35%도 안 돼요. 네.
이렇게 떨어졌어요. 90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네. 거의 비슷했었어요. 근데 이게 쫙 떨어졌다고요. 민주정부든 뭐든 관계없이 쫙 떨어졌어요. 계속요. 지금 35%도 안 돼요. 20년 기준으로. 네. 그래서 영세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이 규모가 자영업 통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자영업 그 자영업주들만 가지고 하는데 OECD 기준은 거기 무국 가주 종사자까지 다 포함시킵니다. 그들도 취업자를 잡히니까 노동 통계에 취업자를 잡히니까는 그걸로 하게 되면은 한 600 지금 50만이 넘지요. 네. 그리고 임시직 일용직도 한 680, 90만이 됩니다. 이게 합쳐서 이게 보게 되면 1,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네. 네?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의 뭐 자영업자들도 돈 버는 사람들이 있죠 상위에. 그리고 빼더라도 한 1,000만 가까운 사람들이 엄청나게 생존 위기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 조금 그러니까 나아질 걸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거기에 대한 처방책을 내놨었어요. 기본사회라는 걸 내놨었어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아직 구체화가 안 되고 있죠. 실천으로 단계로 안 넘어가고 있죠. 정부 업무 보고할 때 양극화가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라고 하면서 네. 대책으로서 사회적 경제. 전 그거 들으면서 저는 이재명 정부를 지지한 사람 중 한 사람이지만은 네. 고구 먹는 것처럼 답답함을 느꼈어요. 아. 이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가 네. 처음 나온 게 외환위기 이후입니다. 그 당시에 나왔던 개념이고 그 당시부터 그랬던 거예요. 지금 시간이 얼마가 흘렀습니까요? 네. 30년 가까이 흘렀어요.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적 경제 이거 참 이게 좋은 것 같으니까 충분히 연구를 해보라. 이게 30년 동안 연구가 안 돼서 지금 그거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금통위원들 보게 되면은 7명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은행연합회에서 추천한 사람 들어가 있어요. 은행연합회가 뭐예요? 은행자본들의 네. 이익단체잖아요. 네. 대한상공회에서 한 명 추천하게 돼 있어요. 이건 산업자본들 저거잖아요. 네. 거기에 소비자단체가 있습니까? 자영업자가 있습니까? 청년 노동조합이 있습니까? 이게 있냐고요. 국민들이 보증해가지고 모두 함께 보증한 거 가지고 찍어내는 돈인데 왜 그 소수가 가장 중요한 돈을 그러니까 배분하고 어떻게 통화정책을 운영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대할 때 이게 그러니까는 국민들의 시각이 없다 이거 서민들의 관점이 없다 이거예요. 통화정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돈을 엄청나게 푸는데 돈이 안 돌아. 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끝에 지금 된 게 0.5대예요. 0.5대. 그러니까 100만 원 구하게 되면 50만 원 대 정도뿐이 그러니까는 이게 실물 경제로 안 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드디어 0.6m 떨어졌어.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가지고 3분기에 0.5대로까지 내려왔다고요. 네. 그러면 그런 상태 속에서 금리를 내려봤자 실물 경제로 돈이 안 가요. 안 간다고. 네. 거기다가 뭐냐면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 그러니까는 물가가 막 오른다 그러잖아요. 소득이 낮을수록 식료품 같은 이런 데 그러니까 지출 비중이 높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네. 가계동향조사 통계청 그거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높아요. 이게 쫙 이렇게 미끄럼틀처럼 돼 있어요. 1분위가 가장 높고 2분위, 3분위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전체 소비자 평균 물가보다 식료품 물가가 굉장히 높다고요. 네. 그 제가 이걸 제 그 게시판에다가 몇 번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러니까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물가 식료품 물가가 굉장히 높게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대책 마련하라. 처음에 그러니까 집권하고 나서 6월달, 7월달인가는 그러니까 당정 협의체 만들어가지고 막 거기에 대책을 하고 하더라고요. 반짝 한번 일회성을 딱 하고 그다음에 없어져 버리더라고. 지금 물가에 가장 잔인한 게 중산층하고 저소득층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아까 얘기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요. 하위 20%가 가장 물가 상승률이 낮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간 60%, 상위 20%가 가장 높아. 그러니까 물가가 그러니까는 인플레가 그러니까는 가장 잔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저소득층 중산층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배려인가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로 배려를 하죠. 네. 우리나라는 지역화폐를 가지고 막 퍼주기한다 막 그러잖아요. 네. 싱가포르는 그걸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어. 네. 정책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다 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고 물가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정권이 바뀌고 그런다고요. 네. 트럼프가 물가 때문에 사실 이긴 거예요. 민주당에. 네. 만 단위가 물가 때문에 이긴 거야. 트럼프 이 아바타를 제치고 뉴욕 시장이에요. 네. 네? 물가 때문에. 물가가 그렇게 한 거잖아요. 네. 실제로 그렇거든요. 통계가 그렇게 보여줘요. 민생 문제 해결 맨날 민생 그러죠. 네. 근데 민생 문제를 지난 30년 동안에 낮은 게 없다고 솔직히 말해서요. 계속 후퇴해왔어 계속.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더라도 계속 이게 개선 안 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뭐 억강부약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억강부약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정치 역할 맞아요. 핵심을 찌른 거야. 네. 근데 우리나라는 현실은 억약부강이에요. 부유층들 우리 조선시대 말에 그러니까 이 부유층들이 다 그러니까 장악하고 경제로 또 집중하고 다 했던 것처럼 억약부강이죠. 부유층 친화적인 정책이 있는데 시장은 어차피 그러니까는 부유층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네.
네. 제가 그랬잖아요. 시장이라는 곳은 돈 있는 사람이 유리한 게임을 하는 곳이다. 속성이 그래, 속성이. 네. 그러면 그거를 보완해 줘야 되는 곳이 어디냐? 정치라고요. 근데 정치하는 사람까지 같이 그러니까 시장 역할을 하겠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과가요? 네. 정치의 역할은 그게 아니라 억강부약을 좀 해가지고 완화시키는 거라고요. 네. 이게 소위 말해서 균형인 거죠. 네. 이게 깨지게 되게 되면 격차가 심해지고요. 우리나라의 격차가 아주 특징적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격차가 한국형 격차 사회라고 하는데 네. 대부분 격차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얘기하잖아요. 이건 선진국도 있고 정도 차이가 있지만 좀 있는 건데 우리나라의 격차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네. 임금 노동자하고 자영업자의 격차입니다. 아, 아까 그랬듯이 임금 노동자 월소득 대비 35%도 안 돼요. 2024년에 떨어져서 그렇게. 네.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했듯이 이 상용직하고 임시 일용직 격차보다 더 커.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현상이야 이게. 주요 국가 중에서요. 그럼 학자들이 이거를 연구를 해야 돼. 저는 학생들 대학원생들 지도하면서 자영업자를 이해를 하면 한국 경제를 이해할 수 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그다음에 지역 격차들 문제. 네. 지역 격차 보게 되면요. 제가 24년도 통계청에서 지난해 12월 달에 발표한 지역 소득을 보니까는 제주도가 꼴찌고요. 네. 그다음에 경남입니다. 반 절반 왼쪽, 절반 오른쪽으로 놓으면요. 오른쪽이 다 거의 다 영남 쪽이 이쪽이 돼 있어요. 네. 대구, 경북, 경남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네. 울산만 빼놓고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하면서 주로 영남 지역에 주로 산업단지가 많고 네. 호남은 주로 우리가 토지가 비옥하니까 농업적으로 이렇게 전통적으로 네.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는요 기본적으로 좀 학문적으로 표현하면은 자기 완결성을 결여한 식민지형, 종속형 산업 구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산업 구조에 보게 되면은 이 가치 사실 체계라는 게 우리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뭐냐면은 제품을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이 고부가 가치 쪽이 있고, 그리고 제조하는 데가 있고, 이렇게 사실 체계가 다양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고부가 가치를 빼놓고 제조 양산하는 쪽부터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선진국이 소위 미국 중심으로 만드는 이 산업 생태계, 제조업 생태계에서 고부가 가치 미국 걔네들한테 맡기고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제조업이 쭉 산업화가 되면서 모든 나라가 겪는 거지만은 소위 탈공업화가 일어납니다. 제조업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이에요. 그 미국 같은 데서는 제조업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뭐냐면 새로운 고부가치 산업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갔는데 네. 고임금 일자리로요. 네. 우리는 그게 없다 보니까는 제조업의 서비스로 가는데 네. 서비스의 저부가가치가 뭐냐? 자영업이죠. 네. 그래서 자영업이 과잉, 자영업에 그러니까 자영업이 그러니까 갈수록 그러니까 이게 영세해지고 이게 돼버리니까 거기다 고령화가 또 맞물리면서 최근에 더 가속화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도 보게 되면 AI와 관련해서도 보게 되면은 지난번에 저는 젠슨왕이 와가지고 뭐 깐부 뭐 난리를 피고 그럴 때 그리고 대통령이 미국인가 어디 유엔 거기 갔을 때 펀드 회사 있어요. 세계 네, 최고의. 네. 그 우리나라하고 그러니까 뭐 투자를 했다 이런 거 사진 딱 보면서 딱 뭐가 연상되냐면요. 선진국가들은 산업화를 자기들이 주도하다 보니까는 사업을 할 때요. 걔네들은 생태계를 염두에 두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예를 들어서 검색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 애들은 AI까지 염두에 두고 시작했던 거예요. 네. 산업의 생태계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미국이 이렇게 새로운 산업들이 만들어지면은 네. 이제 유행처럼 뜨잖아요. 그 사람은 그 산업들을 딱 이렇게 뽑아다가 각 정부에서 정권이 바뀌게 되면 신성장 동력 산업, 네. 노무현 때 10대, 네. 이명박은 17개. 네. 갈수록 늘어나 이게. 새로 유행하는 산업 추가하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요. 무슨 사람 그 사람이 심지어는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면서 갖다 붙이고 그래요. 네. 이거 제가 직접 겪은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정권 바뀌면 또 유야무야 돼버리고 또 가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그렇게 진행된 데는 이유가 있는 건데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는 실패한 거야. 쉽게 말해서 지난 25년간 노무현 때부터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이 실패한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IT 강국 만들었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 IT에서 일자리가요. IT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이 더 떨어졌어요. 성장의 기여도가요. 강국이라면 그러지 반대로 됐어야지. 자, 어쨌든 간에 그랬을 때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식민지적인 저런 사고 방식에서 네. 경제 구조, 산업 구조도 거기에 기본적으로 빠져 있다 이거예요. 피지컬 AI 하면서 젠슨왕이 와가지고 한국 치교해준 게 저는 그걸 보면 씁쓸했던 게 뭐냐면요. 한국이 제조업이 아직도 중심이고 그러니까 네. 실험할 때가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인 거야. 미국은 제조업이 별로 없으니까요. 네, 네. 우리가 고부가치 이 AI 모델 만들고 주로 고부가치 하는 건 우리가 갈 테니까 그거 갖다가 실험 테스트 배드는 니네가 좀 맡아서 좀 해달라. 저는 이렇게 보이더라고 그게요. 네. 자 그래서 네. 우픈 현실처럼 보이더라고. 그 사진이 깐부맥 뭐 이렇게 하는 게. 네. 지금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중심으로 SK 하이닉스하고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 주가가 막 뜨는 곳 있잖아요. 미국의 AI 관련 투자가 없으면 이게 뜨겠어요? 이거 종속 변수죠. 네. 종속 변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AI 타격이 오게 되면 이거 타격 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수출액이 작년에 7천억 달러 넘었다고 뭐들 한원을 하는데 네. 반도체를 빼고 나면요. 네. 2022년부터 줄어들었습니다. 아, 수출액이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 착시 효과죠. 우리나라 주력 산업, 주력 제조 산업이 13대를 저기 산업자원부에서 발표를 하는데 네. 거기서 반도체를 빼게 되면요. 반도체를 빼게 되면 2011년보다도 줄어들었습니다. 조선업이 굉장히 호황이라고들 알리고죠. 네. 2011년에 56%, 5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동안에 계속 바다가 3, 40% 이렇게 하다가 간 거고 네. 최근에 고부가 가치로 갔다 그러잖아요. LNG. 근데도 왜 그러냐? 영업이익률이 현대중공업 영업이익률이 2011년보다 더 낮아요. 왜 그러냐? 거기에 소위 말해서 로열티로 프랑스의 저기죠. 그 뭡니까? 그 저기죠. 그 하는데 5%를 매출액 5%를 갖다 반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떨어지는 거야. 아, 세줄 누가 물고 간다는 게 그거예요. 네. 근데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어우 조선업이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죠. 네. 근데 워낙 지난 몇 년 동안 쭉 떨어지던 것이 좀 반등을 한 것뿐인데 네. 2011년에 60%도 안 된다니까 조선업 수출액이요. 네. 2000년 이후부터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제조업이 잡아먹히기 시작하거든요. 네.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분야가 자동차였었습니다. 일본이. 현대가 좀 이제 일본을 저기 잡아먹을 수 있는 이런 이제 국면 비슷하게 왔는데 네. 중국이 먼저 치고는 올라갔잖아요. 자동차조차도요. 네. 중국이 먼저요. 네. 지금 그런 정도로 지금 우리가 상당히 위기인 거예요. 위기인데 현직고를 목표려면 생태계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생태계를. 네. 근데 우리 생태계가 아니라 생태계는 언감생시 이건 미국 이런 애들이 하는 거고 네. 우리는 그 중에 일부 이 역할 정도 하는 걸로 만족을 하려고 한다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성장을 그러니까 그동안에 반도체 중에서 대기업이 주로 네. 이제 그러니까 이걸 했는데 성장을 모두가 공유하는 거. 아이 모두가 함께 나누는 성장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포용 성장이 다 좋죠. 네. 좋은데 그걸 어떻게 이룰 거냐? 네. 첫째는 그러니까 생태계 개념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이번 이제 네. 현 정부에서는요.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었던 플랫폼 경제 활성화가 네. 이게 구호로 끝났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플랫폼 경제가 전제가 돼야지만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미국의 플랫폼 떠오르게 되면 우리가 구글이라든가 네. 아마존이라든가 네. 페이스북이라든가 네.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네. 중국 애들은 이거를 모방해서도 얘들은 그걸 캐치한 거야. 네. 영국과 미국이 어떻게 세계 19세기와 20세기를 장악할 수 있었느냐. 산업 생태계를 주도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구글이 바이두라고 있죠. 중국의 페이스북이라고 텐센트가 있죠. 중국에 그러니까 아마존이라고 하는 알리바바가 있죠. 얘네들은 그걸 몇 년 만에 3, 4년, 4, 5년 만에 뚝뚝뚝 해치우더라고. 그리고 지금은 그러니까 AI에서는 미국하고 지금 자웅을 겨루고 있고 피지컬 AI로 오히려 앞서가고 있고 네.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네. 이런 상태 속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미국 애들이 와가지고 같이 힘을 합해서 하자는데 힘을 합치고 하자는 것이 과거에 그러니까 그 분업 체계, 산업 생태계 분업 체계를 네. 그걸 같이 그러니까 AI 판으로 다시 또 연장해가는 거. 우리가 심각성을 이해하고서 저는 이걸 판을 짜야 된다는 얘기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AI가 모든 국민들이 지금 그러니까 일자리도 지금 그러니까 위기고 여러 가지로 위기인데 서민들이 그러니까 생존 위기에 몰려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풀려고 하느냐 했을 때 쓰는 표현이 이런 게 있어요. 국민 모두에게 AI 바우처를 하정우 수석이 아마 그런 걸 제안했는지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난 그 얘기 듣고서는 우리가 인터넷이 딱 그랬을 때 인터넷을 모든 국민이 인터넷을 다 접근할 수 있게 한다고 해가지고 네. 그거 가지고 국민들이 새로운 기술, 인터넷이라는 IT라는 기술 가지고 먹거리가 해결되고 일자리가 해결됐냐고요. 그건 아니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럼 AI를 그러니까 AI 모델을 다 사용할 수 있게 바우처 줘가지고 그럼 갑자기 그러면 저기 저 일자리하고 소득이 막 생기는 겁니까? 네. 이게 안 와닿는다 이거야. 국민들 줘야. 네. 그러니까 AI 좋다 이거예요. 네, AI 중심으로 재편되는 건 맞는데 일부 뭐 김종인 씨 같은 사람은 그렇더라고. 대도약? 자기는 그거 어렵다고 본다. 이런 얘기죠. 네.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네. 잃어버린 30년 안 하면 다행이다. 뭐 이런 식으로 폄하했더라고요. 네. 그 얘기는 그리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양극화가 지금은 양극화 해결하는 게 더 네. 손에 잡히는 전 문제다. 그런데 그 얘기는 저는 동의해요. 그게 오히려 가시적으로 그러니까 갈 수 있고 한 10년 전 얘기고 막 그러지만은 그 당시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은이들이요. 한 30살 정도 되는 여성분이었었는데 뒤늦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이제 찾다는 거야. 근데 아르바이트를 한 서너 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먹고 살려면은. 네. 한 달에 그러니까 한 1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간에 50만 원이든 간에 꾸준히 받을 수 있으면은 아르바이트 한두 개는 좀 줄이면은 네. 거기에 좀 집중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 얘기가 참 가슴 아프게 들린 게 이 정도는 우리 성인 사회에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혁신하는데 혁신하는 게 별게 아니라요. 새로운 시도거든요. 네. 새로운 시도라고요.
네. 그럼 국민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건 투자 차원에서. 이거는 미래를 위한 투자 차원에서. 이건 시혜라든가 이게 복지가 아니라 네. 우리 사회 투자를 위해서 미래를 위한 투자 차원에서 그래서 국민들이 새로운 시도를 좀 해보고 싶다. 네. 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저쪽 영남 지역의 경남 이런 쪽에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다 떠난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 20대 여성들은 다 떠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왜? 네. 일자리. 제조업 기반으로 하고 일자리가 없으니까요. 네. 그럼 그들이 그러니까 뭔가를 할 수 있게 음. 해줘야 되거든요. 산업 생태계가 완전히 지금 이제 이게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고사돼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보여주는 게 이제 네. 그게 바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영남 지역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쭉 확대가 바로 그 현상이거든요. 청년들이 그러니까 이 미래를 못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25년간 추진했던 산업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하는 데서 출발해야 돼요. 산업 정책이 왜 실패했느냐? 이거의 진단이 나와야지만 되는 거예요. 25년 동안에 우리가 신성장 동력 산업 만들겠다. 이걸 계속 예측했거든요. 네. 역대 정부마다 정권 바뀔 때마다. 네. 근데 그게 됐으면은 이렇게 지금 이런 얘기 청년 일자리 문제 안 나오죠. 그게 실패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저는 인정한 데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왜 실패한 거냐?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시간이 걸리도록 뭘 해야 되고 결국은 저는 젊은 사람들이라고 봐요. 네. 뭐 저기 젊은 사람들만 이제 교수님 맨날 챙기냐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농담으로.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하여간 그래도 새로운 사람이 신기술에는 이게 적응력이 빠르고 그러니까 뭔가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양극화 문제. 이 소득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게 저는 우리나라의 구구화가 네. 이 소득 격차하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요. 네. 제일 열악한 데가 청년들 20대들이고 그다음에 60대 이거예요. 네. 여기가 대부분 쏠려 있어요. 이들이 구구화되는 이런 경향성하고 격차 사회하고 네. 1920년대 대공황으로 이렇게 그 속에서 뭐냐면은 정치인들이 이상한 정치인들이 출연한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는 직이 뭘 하는 것인지를 모르고 모르는 사람들이 등장을 한다고요. 네. 대통령직이 뭘 해야 되는 거지. 지금 트럼프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직이 무슨 어떤 자리인지를 모르고 지금 가는 사람들. 네. 윤석열도 마찬가지였었고요. 네. 그 속에서 그 리스크가 나라를 그러니까 완전히 네. 우리 지난 3년 동안에 윤석열 정부 3년은 잃어버린 3년이거든요. 네. 이제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요. 대통령직을 이해를 못한 사람이 들어서게 되면요. 어떤 결과가 나오냐는 것은 우리가 목격했듯이 트럼프가 지금 근데 트럼프는 뭐냐면 세계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는요. 네. 그렇죠.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저는 그래서 지금 여전히 지금 뭐냐면은 정권 바뀐 지 지금 7개월 돼 가는데도 여전히 지금 내란 종식 뭐 이렇게 하는데 내란 종식 법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저는 이 격차 해소가 그게 결국 민생 해결 저거고 민생 해결이 결국은 보통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힘을 갖게 해주는 거, 경제적인 힘을 갖게 해주는 것이고 그게 바로 네. 민주주의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고 민주주의가 강하게 되면요 다른 나라들이 함부로 못합니다. 민주주의가 강한 나라는 제 책에도 그런 얘기 썼듯이 함부로 못해요. 왜 그러냐 국민들이 믿고 지지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압력도 안 들어옵니다. 대개 우리가 감기 독감 걸리는 경우도 보게 되면 몸이 약해졌을 때 들어오듯이 바이러스 들어오듯이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제가 평생 연구해 보니까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이 격차 사회를 해소를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쉬운 지금 가장 효과를 빨리 볼 수 있는 그리고 방법도 있고 네. 90% 이상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네. 방법이 있는데 네. 이거를 그러니까 못하면은 저는 내란은 다시 되풀이된다고 봐요. 네. 계엄도 되풀이되고.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이 늘 강조하다시피 인간 사회는 정치와 경제라는 두 바퀴로 움직이고 이 중 하나가 고장이 나면 양쪽 다 고장이 날 수밖에 없다는 걸 저희가 실제로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 사실 이제 정치가 경제도 정상화 시켜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선생님께서 이재명 정부가 무엇보다 해야 할 일은 격차 해소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강력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이재명 정부가 격차 해소를 통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대도약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근데 본인이 내세운 것도 네. 본인이 대통령 될 수 있었던 것도 저는 네. 억강부약 대동세상으로 압축되거든요. 네,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게 그 얘기 같은데. 네. 잘. 그럼 그걸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걸 네. 대통령 됐으면. 네, 네. 이제 집권 2년 차가 됐으니까. 예, 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